안녕하십니까. 원가관리회계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개인, 여러분도 이제 다 개인이잖아요.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올해 계획은 어떻게, 내년 계획은 어떻게, 이런 플랜을 짜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플랜을 짜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많이 하는데, 근데 회사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회사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늘 내년 계획을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뭐 가을 되면은 내년 계획을 짜고, 그래서 이제 대표로부터 이제 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고, 그러면은 그 계획을 가지고 다음 연도 이제 작년에 짰으면 올해 그 계획을 계획 대비 달성을 계속 실적 관리를 해가면서 계획 대비 실적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계획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짧게 좀 간단하게 좀 그렇게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표는 제가 경영관리 사이클을 좀 간단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회사의 사이클도 이렇게 돌아가겠지만, 회사의 사이클도 돌아가고 사업부의 사이클도 이렇게 돌아가겠지만, 경영관리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제가 지금 5장 챕터 5가 이제 사업계획이고 챕터 6가 성과평가거든요. 그 두 개에 대해서 어떤 구도에서 경영관리 사이드에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장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플랜 2C 많이 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하고 나중에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런 것인데요. 자,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플랜 2C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죠. 전략 수립 및 자원 배분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하는 거죠. 조직 및 책임의 권한 설계를 하고.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이제 매년 연말 또는 연초 그래서 그래서 차년도 조직을 어떻게 운영했다 해가지고 그때 뭐 이론 그 임원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뭐 사업 그 회사의 조직이라든지 팀의 조직을 변경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플랜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조직 및 책임, 권한 설계 이런 것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매년 이렇게 이 조직 개편을 하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뭐 인사 쪽이라든지 경영진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왜 매년 조직 개편을 이렇게 하는지 그렇게 좀 컴플레인을 좀 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돼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회사들이 많죠. 네. 그래서 개선을 위한 준비라든지 지표 설정 이런 것도 하게 되죠. 플랜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이행 점검을 하게 됩니다. 경영관리에서는. 이제 이행이라는 거는 이제 사업부라든지 그런 실행부서에서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경영관리본부에서도 이행을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행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성과 모니터링하고 전략 실행의 주기적 분석 및 이슈별 대응을 통한 조기 문제 해결을 진행하고요. 활동 관점에서는 중간평가를 운영하기도 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수용도 파악 및 개선을 강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C 단계에 오면은 평가 및 보상 단계입니다. 평가 보상 시스템, 성과 측정에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기대하는 행동을 유도하고요. 평가 결과를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고 피드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랜 2C, 그래서 평가 보상 C 단계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내년 다음 플랜에 또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챕터의 제목이 이제 사업계획이잖아요. 자, 그럼 사업계획이란 무엇인가? 사업계획이란 자, 여기 우선 이 부분을 사업계획과 결산에 대해서 정리해 놨는데요. 사업계획이란 기업이나 단체의 각 부문의 유기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회사 전체에 대해서 세우는 거죠. 종합적으로 회사 전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란 거는
해당 기간에 실제로 달성한 경영 결과를 사후적으로 정리하여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실제 달성한 경영 성과이고,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고요. 사업계획이란 거는 계획인 거죠. 회사 전체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년도에 올해 계획을 세웠지만, 올해도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달이 바뀌면서 뭐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동계획이라든지, 롤링 플랜은 계속 해나가는 거죠. 총체적이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정해 나가는 겁니다. 실제 리얼한 실제 리얼한 환경을 반영해서 가장 합리적인 추정을 하는 거죠. 당장 이번 달에 추정도 해야 되고 다음 달에 추정도 해야 되고 연간 추정도 해야 되고 그렇게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은 매출 원가, 매출, 판매 관리비, 자금 조달, 이거 뭐 재무적인 사이드만 우선 적어놨지만 이런 것을 사용 일정, 구체적으로 추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소통과 조정의 과정이라고. 자, 경영진이 있어요.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경영진이 있죠. 그리고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부서도 있죠. 그리고 뭐 어떤 회사는 사업계획이라고 하고 어떤 회사는 경영계획이라고 또 경영계획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업계획이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게 비즈니스 플랜 정도로 받아들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가 있어요. 기획팀 있겠죠. 무슨 경영관리팀일 수도 있고요. 회사마다 틀리겠죠. 자, 기획팀에서 사업계획의 지침을 통보를 합니다. 기획팀, 경영진과 기획팀 이외의 다른 부서가 되겠죠. 뭐 영업사업부도 되고 생산부서도 되고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다 모든 스텝 부서가 다 되겠죠. 사업계획을 통보합니다. 그러면은 각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안을 제출을 해가지고 기획팀을 내죠. 이 제출을 할 때 사업팀에서는 뭐 구매팀과 또는 생산팀과 서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되겠죠. 스텝 부서, 뭐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설비를 담당하는 공무팀 같은 데서도 이제 같이 조정을 하게 되고 모든 게 다 이제 비즈니스 플랜, 사업, 그러니까 제일 시발점이 되는 것은 아마 이 영업계획이겠죠. 얼마만큼 판매를 하겠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생산을 하게 되고 또 설비도 검토하고 인원도 검토하고 뭐 자금 조달도 검토하고 모든 게 다 그렇게 검토하니까 영업부에서부터 들어온 그 영업 플랜을 가지고 다른 펑션 부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조정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 펑션 부서의 그 사업 계획을 기획 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기획 부서에서는 전사를 총괄하면서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다 좀 점검도 좀 하게 되겠죠. 뭐 투자를 뭐 1,000억을 올렸는데 1,000억이면 전체 그 캐시플로우 상 너무 많다 하면 좀 줄이자고 하고 이제 불효불급하지 않은 투자는 내년으로 미루자 이렇게 또 조정이 들어가겠죠. 또는 이제 사업팀에서 가져온 판매량이 너무 적으면은 내년도 좀 성장을 위해서 좀 더 찾아보자, 더 도전적으로 짜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들어가겠죠. 또 구매팀에다가는 단가를 좀 낮추자 이런 조정도 들어갈 수 있겠고 HR하고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조정이 들어갈 수 있겠죠. 서로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서로 조정하는 부분이 수평적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놓으면은 다음 연도에 실제 액추얼하게 이제 비즈니스를 해나갈 때 전년도의 사업 계획 때 미리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실제 연도에서는 굉장히 한번 커뮤니케이션 했던 걸 이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소통도 더 잘 될 수 있고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의사소통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또 위에 경영진에다도 보고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보고를 할 테고 여기서도 각 이슈에 대해서 보고를 할 테고 그러면서 수직적 의사소통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과 조정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사소통과 조정의 과정이 잘 되는 회사들은 서로 뭐 사람이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면 건강하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디가 딱 뭐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쏠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듯이 커뮤니케이션과 조정과 의사소통이 잘 된다면 회사가 이제 잘 흘러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좀 생길 테고.
자, 이 장표는 사업계획 프로세스를 각 펑션 부서별로 세우는 거를 제가 쭉 정리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회사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이 장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영업 부문과 이제 재무 부분으로 나누었고요. 자, 영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에서 제일 시발점이 되는 것은 영업계획입니다. 자, 얼마만큼 팔겠다라는 그런 매출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영업계획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생산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생산계획을 짜야 되죠. 생산계획을 짜는데 뭐 캐파 밸런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가 시즈널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을에 많이 팔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에는 좀 안 팔리다가 여름에 좀 올라가다가 가을에 많이 팔리고 겨울에 또 떨어지고, 만약에 이런 시즈널리티가 있다면은, 근데 회사 캐파는 1년 내내 거의 비슷하잖아요. 가을에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봄, 여름에는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인원도 거의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설비도 고정적이고. 그래서 캐파 밸런싱을 해가지고 가을에 많이 팔린다면은 봄, 여름에 좀 더 선행 생산을 해가지고 재고를 쌓아둬야 되겠죠. 재고를 쌓아뒀다가 그거를 이제 가을에 팔면서 가을에도 풀 생산으로 캐파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 계획과 재고 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생산 계획이 세워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매에서는 구매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매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구매 계획이라고 딱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구매 계획이 세워지는 거고, 구매에서는 그러면 얼마에 사겠다. 또 그런 재료비 단가 계획도 세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합쳐져서 이제 재료비 계획이 세워지고요. 그럼 생산에서는 얼마만큼 이제 생산 계획이 세워지고 나면은 이제 생산 쪽에서 이제 관리팀 같은 데서는 뭐 인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또는 이제 뭐 다른 비용들, 뭐 투자로 기존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상각비와 또 새로운 설비 투자에 있다면 새로운 설비 투자의 상각비, 또는 여러 가지 생산량에 따른 비용 계정 과목별로 비용 계정에 대한 재정 경비 계획을 또 다 세우겠죠. 그래가지고 노무비 계획까지 간접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계획이 세워지고요. 이게 세워지면은 이제 매출원 가격이 세워지죠. 그래서 원가 계산이 되고 제품별 원가 계산도 되고, 그게 이제 합쳐져서 매출 원가가 얼마나 된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공장단에서 이제 여기서 세워졌고, 이제 판매단에서 영업계획이 세웠고, 또 이제 또 판매단에서 아마 이제 공장이고 아마 본사에서 하겠죠. 본사에서는 판매관리비 계획을 세우죠. 판매관리비 인원은 어떻게 하고, 뭐 그 외에 인원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계획은 어떻게 되고, 그 외에 다른 비용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전부 세웁니다. 판매 관리비 계획까지 세우고 나면은, 자, 영업 계획에서 매출 계획이 나오고 매출 원가 계획이 나왔고요. 판매 관리비 계획이 나오면 쭉 빼면은 영업 계획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영업 계획, 추정 손익 계산서가 나옵니다. 영업 계획 수준으로 영업 이익 수준으로 이제 추정 손익 계산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재무 부분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현금 흐름표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아까 제가 가을에 좀 이렇게 시즈널리티가 굉장히 강한 회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가을 이후에 이제 수금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봄, 여름에는 캐시를 좀 많이 써야 되겠죠. 수금보다는 계속 생산을 해야 되니까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 돈은 연중에 계속 비슷비슷하게 나갔지만 가을에 수금이 많이 되니까 봄, 여름에 캐시 밸런스가 마이너스였다가 가을, 겨울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돌아서게 되겠죠. 그런 식의 추정 현금 흐름도 하고, 그러면은 자금 계획 입장에서 차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봄, 여름에 차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을, 겨울에 들어온 돈을 어떻게 해서 상환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현금 흐름 운용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차입 계획도 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자본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럼 손익계산서와 여기서 이제 여기 영업계획까지 세웠고, 여기서 이제 영해차 비용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손익계산서 계획도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추정 재무상태표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회사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계획만 이렇게 만들어 설명을 적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이런 계획들이 좀 더 세워지는데,
자, 추가 수립 계획에 뭘 적어놨냐면요. 수주 계획도 세울 수가 있죠. 자, 수주 베이스로 하는 회사라면 수주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계획, 영업 계획이 매출 계획이 매출 계획을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물량 곱하기 단가로도 세워야 되겠죠. 물량이 늘어나는 건지 단가가 늘어나는 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노무비 계획 세울 때 인원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인원 계획도 이제 그리고 또 맨아워 계획도 세워야 되죠. 이제 공수 관리를 하는 회사라면 맨아워 계획이 되게 중요하고요. 공수 관리를 하지 않는 회사라면은 그냥 인원 계획 정도로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면 구매 계획도 세워야 되고, 제조 경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시설 투자 계획도 세워야 되고, 원가 절감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회사가 돈을 버는 거는 이제 많이 팔아서 버는 것도 있지만, 원가 절감, 지속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 가지고 원가를 낮춰서 판가를 올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제 뭐 굉장히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고 독점적인 회사라면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라면 판가를 올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는 다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가는 굉장히 터프합니다. 올리기가 터프합니다. 그러면은 원가를 그만큼 낮춰서 이익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판가를 올리는 뭐 기술 어드밴티지 해가지고 그런 전략을 통해서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운영의 효율성, 생산 제조의 효율성을 통해 가지고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익을 키워나가는 두 가지 전략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 절감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재무 부분 쪽에서는 재무 구조 계획도 세우고, 차입 계획, 배당 계획, 자금 수지 계획,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뭐 제가 나름대로는 많이 적었지만 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에 따라서 무슨 계획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뭐 빠뜨렸을 수도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에 그래도 제 전반적인 큰 거는 다 짚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업계획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게 되겠죠. 영업사원이면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겠고, 생산 기획 같은 데서는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겠죠. 구매 같은 데면은 이제 구매 계획 여기서 근무를 할 때 되고, 음, 투자 설비 담당하는 부서라면은 뭐 이 부분 정도나 여기에서 이제 그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본인이 이제 본인 업무만 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는. 뭐 다른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은 저 친구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장표를 떠올리시면은, 아, 저 친구는 뭐 여기서 근무하는 친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면은,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사업계획의 역할, 회사 내에서 사업계획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만든 장표인데요. 회사라는 거는 미션, 비전 이런 게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거는 기업의 존재 이유이고요. 비전이라는 거는 10년 후에 기업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량적일 수도 있고 정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미션 비전이 있고요. 미션 비전 밸류라고 해서 이제 기업 가치라는 것도 있는데, 밸류는 저희가 여기도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탑에서 다운으로 내려갈 때 미션 비전이 있고, 회사에는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있고요. 가장 긴 계획이죠, 회사 내에서. 비전도 물론 비전은 10년짜리 계획이지만, 그래서 세부 이제 사업 계획이라고 하면 중장기 계획부터 이제 보통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라는 건 3에서 5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이고, 단기 계획은 1년 실행 계획입니다. 내년에 계획을 짜는 거고, 그러면 실제 내년에서는 작년에 짜는 걸 가지고 계속 이제 비교 분석을 해가면서 운영해 나가는 거죠. 단기 계획이 있고, 회사 전체적으로 이렇게 짜고, 회사 전체적으로 짜진 내에서 이제 각 부문별로 운영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겠죠. 본부별, 사업부별, 팀별 운영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회사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표를 만든 이유가, 그럼 사업 계획이란 거는 회사 내 전체적인 이런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미션, 비전, 이제 위에서부터 미션, 비전, 중장기 계획, 단기 계획, 부문별 운영 계획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회사가 잘 돌아가려면은 위와 아래가 정렬이 잘 되어야 됩니다. 한 방향을 보도록 정렬이 잘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션, 위 이렇게 탑에서 다운으로, 바텀에서 업으로, 탑 다운, 바텀 업 두 가지 방식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호흡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소통하면서 서로 이런 게 얼라이먼트가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 계획은 이 가운데에서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미션과 비전, 미션은 기업의 존재이고 비전은 10년의 모습인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에 그 모습을 담고 단기 계획에 반영하고 부문별 운영 계획에 뿌려지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계획에 미션에 이걸 담아야 되고요. 바텀업 형식으로 이걸 담아야 되고, 또 비전의 모습은 탑다운 형식으로 밑에서 뿌려져야 됩니다. 뿌려지고 밑에선 서로 담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 계획은 위와 아래를 연결시켜주는 허리 역할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반 기반의 인프라는 좀 잘 정형화된 회사에서는 보통 사업 계획을 두 차례 정도 이제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고요. 1년짜리 사업 계획을 세우고, 4년도 계획 및 예산, 단기 환경 분석 등을 하고, 4년도 업무 목표 이제 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개월 차이가 나겠죠, 아마. 이 가을이니까 여기 봄 정도에 중장기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 3에서 5년 정도의 중기 모습을 세우게 되죠. 중장기 환경 분석을 하고, 또 비전 달성, 10년 후 비전 달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3년, 5년 뒤에는 이 정도 가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좀 적절하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마 두 차례 정도 이렇게 하는 게 되고요. 뭐 이 중장기 계획을 안 하는 회사도 있겠죠. 이것만 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거를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정성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정성적으로 이제 쭉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정량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립되고, 서로 어떤 유기관계가 있는지,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 할 수도 있는 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이 장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개 사업만 한다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단순하게.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 사업만 한다고 했어요. 한 개 사업을 1년에, 딱 1년에 한 개 사업만 한다고 하고, 그 한 개 사업은 계약 금액이, 매출 금액이 이제 10억이 됩니다. 100만 원이니까 100억이네요. 자, 100억을 매출을 해요. 딱 그 한 개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그 재료비가 이제 50억이라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구매 부서, 각 펑션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구매 부서에서는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50억이 구매를 한다고 계산을 해왔어요. 그럼 50억이 바로 재료비에 투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조 인원을 담당하는 HR 부서에서는 직접 인원이 10명이 필요하고 간접 인원이 9명이 필요하다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직접 인원의 연봉은 6천만 원이고 간접 인원의 연봉은 7천만 원이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굉장히 10명이 6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명이 다 있고 10명의 급여 상여 이런 게 다 있겠죠. 퇴직금도 있고. 그래서 평균이 6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직접 인원의 인건비는 6억, 간접 인원의 인건비는 6억 3천. 그래서 제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10억 3천만 원이라고 이제 HR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10명에 대해서 이제 생산기획 같은 부서에서는 공수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되죠. 10명이 2만 공수. 제가 이제 10명 곱하기 240시간 200일 정도 해가지고 곱하기 8 해가지고 했을 때 2만 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만 시간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2만 시간을, 자 6억을 2만 시간으로 나누면 되면 1시간당 임률이 이제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3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경비에 들어가는 비용. 자, 생산본부에 이제 이런 걸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생산팀이 될 수도 있고요. 외주 용역비가 필요하다. 5억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수행하는데 유틸리티비가 1억 정도 필요하다. 제가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만든 거죠. 외주 용역비가 얼마, 유틸리티비가 얼마. 더 많은 계정이 있을 텐데 그것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 직접 비용이 들어가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 100억이라는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공정기술이라는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2억 정도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2억이라는 또 이제 투자비, 감가상각비 계획이 또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고정비 계획도 있잖아요. 간접경비, 뭐 감가상각비가 뭐 건물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가 3억 5천 정도 있다. 그다음에 기타 고정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선 복리후생비도 있을 테고, 직원들 출장비도 있을 테고, 뭐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렌트비 뭐 등등 있겠죠. 그 모든 게 다 포함돼서 기타 고정비로 4억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을 했어요. 경영관리팀에서. 그래서 고정비는 7억 5천이 발생한다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 사업부에서는 영업계획을 세웠고, 구매부서에서는 구매계획을 세웠고, HR에서는 인건비 계획을 세웠고, 생산기획에서는 공수와 입력계획을 세웠고, 생산본부에서는 유틸리티, 직접 비용에 대해서 세웠고, 공정기술에서는 투자비에 대해서, 투자와 전용상각비에 대해서, 경영관리팀에서는 기타 고정비에 대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비용이 쭉 계산이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부, 지금 여기는 한 개 사업이니까 배부가 필요 없지만 우선 배부율을 한번 구해 본다면은 간접 입률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까 이제 챕터 4에서 얘기했던 간접 배부, 간접비 배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간접 입률과 간접 경비율을 통해서 배부하는 회사라면은 간접 인건비가 6억 3천이고 직접 비용이 직접 인건비가 6억이잖아요. 그래서 105%가 나오게 됩니다. 간접 경비율은 자 7억 5천이고 12.3억이니까 이렇게 나누게 되면 61%가 됩니다. 여기 이 율의 계산식은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원가 계산을 하는데, 예정 원가율을 계산하는데 들어가게 되는 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 인건비는 또 이렇게 들어간다. HR에서 또 세운 거죠. 자, 판매직 인원은 7명이 필요하고 연봉은 7,500만 원이다. 그래서 총 인건비는 5.25억이 예상된다. 그 다음에 판매비에서 인건비 외의 비용은 본사 임초료가 5.5억, 기타 고정비가 1.5억, 그 다음에 이 계약에 따른 운반비가 1억, 계약 보증료가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자, 이런 건 이제 사업부에서 이렇게 계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각 펑션 부서별로 해당하는 비용들을 다 계산을 한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사를 총괄하는 이제 기획팀 같은 데서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약 금액 100억을 다 이제 매출액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구매팀에서 세운 50억이 이제 재료비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직접 인원의 인건비가 6억이잖아요. 6억이 들어오는데, 자, 공수가 2만 공수고 임률이 3만 원입니다. 그래서 2만 공수 곱하기 3만 원 하면 이제 6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는 한 개 사업이기 때문에 더 나눠지진 않지만, 만약에 2개, 3개, 뭐 몇십 개 사업이 된다면은 이 공수와 임률을 가지고 직접 인건비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간접 인건비는 6억 3천, 6억 3천이 그대로 왔죠. 또 이거는 한 개 사업이니까 괜찮지만 몇 개 사업이 있다면은 여기서 계산해 놓은 간접 임률을 이 직접 인건비와 간접 임률을 곱해가지고 간접 인건비가 이게 계산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배부가 되겠죠. 다음 경비입니다. 경비는 자, 직접 경비, 외주 용역비와 유틸리티비 이런 것들이 여기 직접 들어오게 되고요. 감가상각비, 직접 감가상각비가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8억이 들어오게 되죠. 직접으로 꽂히는 거니까 여기 들어온 거예요. 온 것이고요. 자, 그 외에 간접 경비가 7억 5천이 발생한다고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또 이것 역시 2개 이상 사업 프로젝트라면은 이거를 간접 경비를 통해 가지고 직접 이 인건비 총액에다 곱해 가지고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인건비가 12.3억, 경비가 15.5억 되어 가지고 매출 원가가 50억 해서 77.8억이 이제 매출 원가 총 매출 원가가 된 겁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뺐을 때
매출 총이익이 22.2억이 되는 거죠. 매출 총이익률은 22.2%가 되고요. 자, 판관비도 공통비용과 직접비용으로 나누는데요. 자, 먼저 직접비용을 보시면은 직접비용은 운반비와 계약보증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1억과 5억 5천만 원. 네, 1억과 5천만 원이죠. 1억과 5천만 원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직접비용이니까 직접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인건비가 5.25억 들어왔고, 인건비 외가 자, 본사 임차료와 기타 고정비, 얘네들이 이제 7억이네요. 합이. 7억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2개 이상 사업이라면은 적절한 배부 기준으로 뿌려지게 되겠죠. 판관비니까 아마 매출액 기준 정도로 뿌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판매비의 전체는 13.75억으로 22.2억에서 13.75억을 빼면은 8.45억으로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한 개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거죠. 여기에는 이제 2개 사업으로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2개 사업이라면은 이제 배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더니 직접 이 배부 기준율을 정하게 되고, 사업 계획을 통해서 정하게 되고, 이 기준을 이제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펑션 부서에서 수립하는 비용이고, 그걸 이제 배부까지 한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자료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을 통해서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성적인 측면에서 사업계획이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또 정량적인 측면에서 각 펑션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숫자를 계획을 세우고 그 숫자가 종합돼 가지고 손익계산서까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량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과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